카카오가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다. 이제 폭망이다. 47만 원이 보장된다는 주식인데 안 살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이냐에 따라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카카오가 돌연 자사주 처분과 교환사채 발행 공시를 냈습니다. 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제가 네이버 증권에서 찾아보니까 카카오가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다. 이제 폭망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반대로 47만 원이 보장된다는 주식인데 안 살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언론은 일단 카카오의 교환사채 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카카오의 교환사채 발행이 과연 호재인지 악재인지, 카카오의 교환사채 발행에 담겨진 숨겨진 뜻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교환사채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교환사채는 Exchangeable Bond라고 해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교환사채처럼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내지는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달린 사채를 주식 연계 채권, 특수사채라고 불립니다. EB 말고 CB, 전환사채, BW, 신주 인수권 부산채 총 3개가 있는데요.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 연계 채권은 왜 발행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투자자가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채권, 두 번째가 주식입니다. 장단점이 있죠. 채권은 위험이 낮은 대신에 기대 수익률도 낮죠. 반면에 주식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대신에 원금을 크게 손실 볼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연계 채권은 채권과 주식의 장점만 모아놓은 투자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 주식 연계 채권 발행을 통해서 좀 더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CB, BW, EB 이 3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CB랑 BW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투자자가 나중에 주식으로 바꾼다 라고 한다면 그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해줍니다. 그런데 EB 같은 경우에는 신주를 발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 아니면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 즉 타사주를 교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일단은 발행 당시에는 채권, 즉 사채이기 때문에 발행을 하면 부채가 증가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투자자가 주식으로 교환을 한다, 바꾼다 라고 한다면 CB나 BW 같은 경우에는 부채는 감소를 하고요. 대신에 신주를 발행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자본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유상증자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본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식수가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식수가 증가를 했지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인 EPS는 하락을 하죠. EPS가 하락을 하니까 당연히 PER은 높아지고요. 그리고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ROE는 다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CB나 BW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투자자가 주식으로 교환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분 희석 효과가 발생을 해요. 펀더멘탈적으로 약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EB는 다르죠. 왜냐하면 투자자가 주식으로 바꾼다라고 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자사주나 타사주를 발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부채만 감소를 하고 끝납니다. 자, 그것이 바로 BWCB와 EB의 차이점이다. 그리고 EB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 회사 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자사주 처분 공시가 같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그 회사의 자사주를 시장에다 팔아치는 것이 아니고요. 예탁결제원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교환사채 투자자가 그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까지 예탁결제원이 교환 대상인 자사주를 보관하고 있다.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의 매도 물량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대략적인 주식 연계 채권의 개요를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 카카오가 발행한 교환사채, 자, 이 공시를 해석해보고 과연 호재냐 악재냐, 자, 그것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발행한 교환사채 발행 공시인데요. 교환사채뿐만 아니라 주식 연계 채권 공시를 해석을 할 때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자금 조달의 목적, 즉 발행경이죠. 왜 이 자금을 조달을 하느냐,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발행 조건입니다. 발행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이자율, 그리고 발행 가액, 리픽싱 조건. 자, 이것은 뒤에 가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과연 투자자가 누구냐, 누구한테 투자를 받느냐, 그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자, 첫 번째, 자금 조달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탑오빈 증권 취득 자금으로 3,395억 원어치를 발행한다 라고 나와 있죠. 탑오빈 증권 취득 자금, 길게 장황하게 쓰여져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M&A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발행을 한다, 자금을 조달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탑오빈 증권 취득 자금, 그리고 시설 자금, 영업 양수 자금, 자,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주식 연계 채권을 발행하면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운영자금, 채무 상환자금. 자, 이것은 뭐냐면 그 회사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우리 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좀 도와달라.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행 조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자율이죠. 여기에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의 정의는 실제로 이 교환사채나 주식 연계채권 투자자한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공시를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자율이 높냐 낮냐. 자,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자, 이것은 회사 주주 입장이냐 아니면 이 사채 투자자 입장이냐에 따라 다른데, 투자자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자율이 높은 것이 좋겠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자율이 낮은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자율이 0%예요. 아니, 어느 이상한 투자자가 이 0%짜리 채권에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자율을 0%를 쳐줘도 그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0%로 책정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율이 낮은 것은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교환 가액을 보겠습니다. 교환 가액이 47만 7,225원이에요. 자, 교환 가액이 무슨 의미냐? 이 교환사채 투자자가 나중에 이 카카오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과연 취득가액이 얼마냐, 그거예요. 즉 얼마에 내가 카카오의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즉 교환사채 투자자는 47만 7천원의 가격으로 카카오 회사 주식을 교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카카오의 주가가 과연 얼마 정도 올라야지 교환사채 투자자가 주식으로 교환을 할까요? 당연히 카카오의 주가가 47만 7천원보다 높아야지 교환사채 투자자가 전환을 하겠죠. 그래야 이득이겠죠. 그런데 현재 카카오의 주가가 35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죠. 한국거래소 상장주식 종가의 135%의 교환 가액으로 결정을 했다. 즉 현재 주가보다 무려 35%나 높게 잡았다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감안을 해서. 자, 그렇다면 이 역시 당연히 카카오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을 한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교환 대상에 주식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종류에 당사 발행 기명식 보통 주식. 자, 어렵게 써놨는데 즉 자사주를 대상으로 이 교환사채를 발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교환 대상 주식수는 71만 주예요. 즉 이 교환사채 투자자는 나중에 71만 주를 주당 47만 7천 원으로 카카오 주식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 수량이 발행 주식수의 한 0.8%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발행 조건 중에 마지막인 이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무상증자, 주식 분할, 주식 병합 등 주식의 종류나 주식수가 변경되는, 자,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앞에 나와 있는 47만 7천 원이라는 교환 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가 하락에 의한, 즉 주가가 하락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교환가액이 조정이 되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가 하락에 의한 교환가액 조정, 즉 리피싱이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사실 투자자한테 좋은 옵션이에요. 즉 교환사채 투자자한테 좋은 옵션, 회사한테 좋은 옵션이 아니라, 만약에 교환사채 투자자가 교환가액 10,000원이라는 조건에
교환사채에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분명히 그 투자자는 나중에 그 회사 주식이 10,000원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투자를 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 시나리오로 전개가 됐습니다. 막상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5,000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물론 뭐 손해를 보는 건 아니죠. 만기의 원금이랑 이자를 받고 끝내면 되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이 아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사가 이 투자자한테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리피싱 조건이 50%다 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 주가가 지금 10,000원인데 5,000원까지 떨어지면은 교환가액을 5,000원으로 조정을 해줄게. 자,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죠. 원래는 10,000원에 교환 받을 수 있는 주식이었는데 5,000원에 교환 받을 수 있는 주식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교환 가능 주식수는 2배로 늘어납니다. 투자자한테 정말 너무나도 좋은 옵션이 이 시가 하락에 의한 리피싱 조건이다. 자, 반대로 이게 회사한테 안 좋죠. 원래 카카오 주주들한테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을 보니까 시가 하락에 의한 리피싱 조건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시 카카오에 유리한 발행 조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한테 투자를 유치하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구한테 투자를 받는다라는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위로 좀 올려보면 대표 주관 회사라고 해서 시티그룹 그리고 JP모건, 즉 외국계 IB 이름이 적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교환사채 발행이 아니라 바로 외화 해외 교환사채, 즉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이 교환사채 자금을 조달을 한다는 것이죠.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국내 증권사가 아니라 이 시티나 JP모건이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계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 카카오 교환사채의 매력을 느끼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데 맨 위로 올라가시면 사실 이 공시는 10월 21일 날 최초로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22일 날 정정 공시가 나오면서 어떤 부분이 정정이 됐냐면 교환가액이 원래는 45만 원이었는데 47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죠. 자, 이렇게 교환가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카카오한테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면 해외 투자자들이 워낙 이 카카오 교환사채에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교환가액이 상향 조정됐다. 자, 이런 보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교환 대상 주식수는 오히려 감소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 계산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카카오가 이 교환사채를 통해서 3,395억 원을 조달한다 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렇게 교환가액 곱하기 교환 대상 주식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가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환 대상 주식수는 이렇게 낮아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의 교환사채 발행 공시를 보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M&A를 하는데 굳이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카카오의 반기말 재무상태표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5,589억 원이 있고 단기 금융상품이 854억 원, 그리고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이 2,340억. 세 개가 거의 현금 및 현금 등가물로 간주할 수 있는 자산이거든요. 이 세 개를 다 더해보면 거의 9천억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차입금은 얼마나 있느냐? 여기 부채 항목으로 와서 보면 1,069억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채를 봤을 때 당장 갚아야 되는 돈은 없습니다. 차입금은 없습니다. 즉 현금은 9천억 가까이 있는데 단기 차입금은 1,0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충분한 현금이 있는데 굳이 M&A를 하기 위해서 3,300억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느냐,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카카오가 머리를 상당히 잘 쓴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가 예전에 로엔을 인수하고 나서 그 로엔이 이제 카카오 M이 됐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그리고 나서 2018년도 9월 달에 이 카카오 M을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했고요. 카카오는 그것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주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본시장법상 합병으로 인해서 취득한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5년 안에 처분을 해야 돼요. 즉 2023년 9월까지는 그 주식을 어떻게든 팔아치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서 시장에다 자사주 처분 공시를 내고 내다 판다든지,
아니면은 블록딜로 다른 기관한테 넘겼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부분이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블록딜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블록딜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대량 물량을 한꺼번에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한 5%에서 10% 정도 할인을 해서 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록딜 소식이 들리면 그 대상 주식은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가지고 교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시가보다 할인해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35%나 할증을 해서 발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교환 청구권이 행사가 됐을 때 그 부분이 시장에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분산돼서 나옴으로써 주가의 충격을 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최근에 자사주 처분 공시를 내고 교환사채 발행 공시를 냈는데 참고로 이 교환사채는 주식 연계 채권의 한 종류로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달린 사채다. 그리고 이 주식 연계 채권 발행 공시를 봤을 때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금 조달의 목적, 즉 발행 경위가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느냐. 두 번째가 발행 조건, 이자율이 낮냐, 발행 가격이 높냐, 그리고 리픽싱 조건이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호재와 악재의 가능성이 갈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돈이 많은 기업인데 왜 이렇게 외부에서 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자금 조달의 성격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이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원래대로라면 그냥 시장에 팔던지 아니면 블록딜로 자기 회사 주식의 가치를 할인해서 넘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영악하게 머리를 잘 써서 교환사채를 발행을 함으로써 오히려 시가보다 35%나 할증된 가격으로 넘긴 셈이 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카카오가 이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목적이 M&A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얼마나 성공적인 M&A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카카오의 교환 가액이 47만 7천 원인데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M&A에 실패를 하고 실적 성장이 꺾인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47만 7천 원이라는 주가를 넘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환사채 투자자들이 행사를 안 하고 만기에 그냥 원금만 받아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여전히 이 자본시장법상 자사주를 어떻게든 처분해야 되는 다시 그 오버행 리스크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카카오가 이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얼마나 성장할까? 이 M&A 전략이 잘 통할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